자, 그러면 이제 역사 교육의 목표를 볼게요. 자, 앞 시간에 이제 그 분류의 교육 목표 분류와 콜단 파이즈 목표 분류를 좀 얘기를 했는데, 이 분류의 교육 목표 분류를 바탕으로 해서 역사 교육에서 콜단 파이즈 목표 분류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분류의 교육 목표 분류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고, 뭐 여러분들이 교육학 시간에 배웠을 거야. 그러니까 이건 교육학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에서 이제 볼 것은 이 콜단 파이즈 목표 분류를 이제 좀 볼게요. 자, 이 콜단 파이지 목표 분류를 보시면 이제 그 기출 문제 한 세 번 정도 나왔는데 93년, 94년, 뭐 96년도에 나오는 기출이에요. 여러분도 이때 태어나지 않거나 태어나신 분도 있죠? 하도 오래된 거야. 20년이 넘었죠. 그래서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이긴 한데 하도 오래되고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다 보니까 근데 모르죠. 또 출제분들이 이제 기출 문제 딱 보고 나서 요거 골라서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약간 파악을 해두시는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요 내용들, 파란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다 봐야 되냐? 그래서 이제 보다는 좀 약간 기출 문제를 좀 분석을 하고 이렇게 제가 몇 가지를 추려봤어. 뭘 이제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자, 일단 여기 네 개 이제 그 대연극 중에 역사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예. 그 역사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어디냐? 두 가지죠. 그러니까 두 가지는 일반적인 거와 더 일반적 교과 능력과 관련됐지만 역사과만 이제 해당하는 부분. 여기 이제 두 번째 대주제인 교과의 특성. 예. 그 증거 자료와 절차 및 방법 측면에서 역사 탐구 특성 인식하는 건데 대개 이제 사료 분석하고 연결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예. 그다음에 또 역사와 관련된 것은 이제 뭐냐면 학습의 교육적 결과야. 그래서 이걸 통해 역사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배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 역사 교육과 관련된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 교과 이제 뭐냐 공용할 수 있는 부분 역사학습 태도 그 다음에 기능과 능력은 뭐 일반 학습과 교수 방법 그 일반 교과목과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때 이제 여기 교과의 특성하고 교육적 결과의 특성 예, 여기 요거 두 개를 집중적으로 좀 봐주세요. 여기를요. 그 안에서 이제 소형역과 그 세부 목표들이 있죠. 예, 그래서 소형역은 자료의 특성, 그 절차 조직, 결과 이렇게 있는데 뭐 자료 특성 1차 자료와 2차 자료 이런 것들인데 1차 자료는 원사료, 2차 자료는 그걸 바탕으로 만든 이제 사료고요. 그다음 절차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사료 분석 비판하고 좀 약간 그 연결돼 있어. 자료 조직 부분은 사료 분석 비판하고 연결돼 있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넘어서 이제 역사 관련돼서 이제 통찰 가치에 대한 지식, 합리적 판단이 있어요. 자, 요거는 외워 두세요. 요거는 예전에 기출 문제에 좀 나왔어. 그래서 요 세 개의 중간 연결 관련된 내용을 좀 파악을 해 두셔야 돼. 그래서 통찰을 볼게요. 통찰은 자신의 문화에서 정상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행동을 공감적으로 말하기, 다른 신념, 문화, 의견, 관념들을 받아들이기. 약간 띄어쓰기가 좀 안 됐네요. 예, 편집하는 과정에서. 자, 변화를 인간 생활의 정상적으로 계속적인 부분을 인정하기, 뭐 등등 있는데, 자, 요거는 뭐와 비슷하죠? 뒤에 좀 얘기했지만 그 감정이입에서 맥락적 감정이니까 좀 비슷한 내용이죠. 예, 맥락적 감정이입. 아이고, 제가 글씨가 좀 악필입니다. 예. 좀 있는데 자 맥락적 감정이니까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가치에 대한 지식과 합리적 판단 이거 이제 있는데 각자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요게 초점을 맞췄네. 역사 교육과 관련된 그 두 개 영역, 두 영역과 관련된 것들 초점을 맞추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일반적인 거, 그러니까 역사 교육과 관련되지 않고 아까 치면 이제 일반 교과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는 다 볼 필요 없고요.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온 거 보니까 딱 두 부분만 나왔어. 예, 어디가 나오냐면 태도. 여기 첫 번째 역사학습 태도 있죠. 태도에서 뭐가 나오냐면 상상 영역과 그다음에 기능과 능력.
이것도 이제 일반 교과하고 이제 겹칠 수 있는 거죠. 요거 외삽. 외삽이라고 하지만 우리 식으로 따지면 삽입로 관련된 거죠. 뒤에 좀 얘기가 있지만 하여튼 요거 요 두 개 영역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기출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럼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일반 교과와 기능과 능력 이렇게 이제 해서 외삽, 상상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역사 학습의 태도에서 상상 부분 있죠. 상상.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 특정한 시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만들기, 역사적 증거에 입각해서 극적인 형태로 감정의 행동을 표현하기, 역사상의 어떤 인물과 관점에서 그 시대의 문제를 보고 그 인물 자기를 동일시하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극적인 형태, 약간 이제 뭐와 이제 하는 거죠? 극적인 형태로 감정을 이제 표현하기. 자, 이거는 이제 역학을 통해서 추체험하는 거와 비슷한 그 내용이죠. 여기에 상상이 필요하다. 아마 역사적 상상력과 연결돼서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능과 능력이 있는데, 자, 기능과 능력은 일반 교과하고 이제 비슷한 게 있어요. 용어 획득, 참고 능력, 기억, 이해, 번역 등등인데, 요거는 교육학과 관련되니까 건너뛰고요.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그러니까 나왔던 것이 어디냐면 삽입과 관련된 거예요.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삽입. 자, 그래서 이제 삽입은 어디냐? 외삽, 삽입이죠. 7번. 자, 요거는 부족한 것을 메꾸는 거죠. 그 역사적 사료가 부족할 때 그 메꾸는 기능 중에 삽입이라는 거 있죠. 삽입 관련된 내용은 뒤에 이제 남색책 설명할 때 이런 부분 설명할 때 좀 얘기를 하고요. 여기 삽입은 역사하고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삽입은 역사도 있지만 천문학에도 비슷해요. 천문학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뭐냐면 어떤 가설이라든지 증거와 증거 사이에 어떤 상상을 통해 메꾸잖아요. 뭐 블랙홀이나 이런 개념도 이렇게 나오고 암호 물질도 거기서 나오고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삽입 부분만 읽어볼게요. 자, 증거를 음미한 후 믿을 만한 추론을 이끌어내기, 증거 내 허점을 메꾸기 위한 믿을 만한 제안을 하기, 합리적 가설을 형성하기, 검토하고 있는 증거를 토대로 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어떤 아이디어를 파악하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사용한 인지적 활동. 약간 이제 뒤에 났죠. 남색책의 이제 삽입의 정의와 비슷한 것도 있어요. 요건 뒤에 남색책 할 때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초점을 좀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초점을 볼 게 뭐냐면 정의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예. 어느 영역이 정의적인지, 그 다음에 어느 것이 인지적 영역인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이 콜덤 하인즈 목표 분류 자체가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와 연결돼 있어요. 거기 보면 정의적 영역이 있고 인지적 영역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가 이제 근데 요건 뒤에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예. 정의적 영역은 4개 영역 중에 언어와 관련된 거. 그러면 학습의 태도, 학습의 교육적 결과에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 영역은 교과의 특성과 기능과 능력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개가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각각의 영역의 특징들을 한번 좀 읽어보죠. 자, 역사 학습의 태도는 학생들에게 역사 흥미있고 유익한 국가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며 역사 상상을 자극시키는 것이다. 역사의 태도고, 자, 교과의 특성을 보면 자, 증거 자료 및 절차 및 방법 측면에서 역사 탐구와 특성을 인식한 거야. 이건 사회 분석 비판하고 연결돼 있어요. 비판과 연결돼 있고, 기능과 능력은 여기 역사 교육에 연구되는 구체적인 기능부를 제시하고 있다. 자, 학습의 교육적 결과 이거 5타네요. 제가 지금 5타는 나중에 이제 새로운 판 만들 때 다 수정해서 올려놓을게요. 자, 그래서 역사교육의 목표가 올바른 역사 통찰력과 가치 인식 및 합리적 판단을 배양하는 데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뭐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을 대해서 이제 한번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봤고, 요 정도만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요거 그 교수학습 내용 이제 끝나고 나서 기출 분석을 할 거거든요. 그때 또 한번 살펴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김한종과 송사의 목표 분류를 볼게요. 11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건데요. 이거는 어디에 나왔냐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지만 구상책인가? 구상책인가? 그게 뭐야? 임농책인가 냈어. 그 우리가 이제 잘 안 보는 그 신종사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내는 거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출처는 밑에다가 제가 적어 놓을게요. 예.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예전 11년 기출문제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앞에서 언급한 그 요 있죠. 콜담 파인즈의 목표 분류를 바탕으로 해서 이 정리를 한 거야, 다시. 이 두 분의 교수분이 이렇게 하신 건데요. 자, 그래서 인제 뭐 여기 내용은 이제 각자 읽어 보세요. 여기 뭐 그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예전에 이제 역사 교육의 구성 요소 해 갖고 4 가지가 있어요. 지식 이해, 지적 기능, 일반적 탐구 기능과 지적 역사적 기능, 가치 태도. 요게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파악을 해 두시고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 이해 측면에서 뭐 역사 사실, 역사적 용어 개념, 역사의 성격, 역사 자료, 역사 연구의 방법, 지적 기능인지. 근데 일반적 기능과 역사 기능이 있는데, 일반적 탐구는 인제 다른 교과와 뭐냐면 같이 있는 기능이죠. 다른 교과도 뭐 사회과나 과학과도 뭐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요게 역사적 기능은 역사학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반적 탐구는 문제인식, 자료의 소재, 참조 기능, 자료 평가, 변형 및 해석, 자료 분석, 종합 전달. 그다음 지적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역사 태도나 가치 간접이입, 자료의 상상적 해석, 역사 판단이 있고요. 가치와 태도는 아까처럼 이제 있던 거 그 콜담 파인즈 목표 분류해서 좀 더 확장시켜 갖고 역사적 관심, 역사 학습에 의한 반응, 발전적 과정, 예, 그다음 자기 이해, 자의식, 개방적 가치관, 민족과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그래서 이제 역사 교육의 구성 요소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옆에 구조 조직 개념이나 뭐 밑에는 그냥 쭉 읽어 보세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한번 참조 삼아 보시라고 제시를 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목표 모형과 구형 목표 이렇게 있거든요. 자, 목표 모형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하냐면 행동주의 심리학 있죠. 이 행동주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건데, 이 행동주의 심리학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교과 시간에 S를 줬더니 작을 줬더니 반응이 나오는 SR 반응을 바탕으로 한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그 목표물이 뭐냐는 건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실 것 같아. 요거 교육학은 이제 여러분들이 더 하시니까. 자, 그래서 이 목표 모형과 관련된 내용이 이론적인 게 좀 나왔긴 했고, 또 지도안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예, 이론 부분과 지도안. 음.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그러면 목표 모형하면 뭐냐? 자, 목표 모형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그 목표 모형의 구성 요소들을 이제 파악을 해 두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제 학습 목표를 설정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죠. 목표 모형에서는 요걸 좀 파악을 해 두셔야 돼요. 네, 목표 모형에서는. 자, 그래서 목표 모형에서 이제 뭘 파악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목표를 쓸 때는 내용과 행동을 쓰셔야 되겠죠. 예, 형식이. 예, 두 번째, 행동. 행위 동사를 쓸 때는 명세적인 행위 동사를 써야 돼요. 명시적인 행위 동사. 예. 그다음에 누구 중심이에요? 학생 중심이죠. 교사 중심이 아니라. 그다음에 네 번째는 결과 중심이에요. 결과를 파악해야 돼요. 결과 중심. 가정을 쓰면 안 되죠. 예, 결과야.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도 있죠. 프랑스 대혁명을 설명할 수 있다. 자, 프랑스 대혁명 부분은 내용이죠. 네, 설명할 수 있다는 거는 행동이죠. 행위 동사죠. 예.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명세적 수업 목표라는 것은 행위 동사를 명시적으로 이제 파악할 수 있어요. 제3자가 명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행위 동사를 쓰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는 명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그 학생들 보고 프랑스 대혁명 설명할 수 있는 거 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프랑스 대혁명 이해한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파악할 수 없죠. 이게 얘가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예. 그래서 이제 그 목표 모형에서는 요런 것들은 자제해야 돼요. 예. 요거는요. 그래서 이제 설명할 수 있다, 기술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행위 동사를 쓰셔야 된다. 예. 그래서 행위 동사 진수에서 이제 제가 예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설명할 수 있다. 예. 이런 것도 있죠. 기술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 중심으로 이제 써야 되고, 예, 여기 잘못된 게 학생 중심 학생 중심이고 이게 잘못이네. 교사 중심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학생 중심으로 써야 된다. 네, 이게고, 그다음에 가정이 아니라 결과 중심이어야 돼. 예를 들어서 토의한다, 토론한다.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죠, 요거는요. 예. 이거 가정 중심이잖아. 결과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요런 그 원칙을 좀 파악을 해 두시고 행위 동사를 쓰셔야 돼요. 음.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은 이론적인 거고 요걸 이 지도안에 적용하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그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모의고사 문제나 제가 나중에 기출 지금 이거 끝나고 어 그 교수학습 부분 끝나고 나 기출문제 분석할 때 그때 얘기를 해 드릴게요, 더. 네. 그래서 이런 원칙들이 있다고만 외워 두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러면 앞에서 말한 행위 동사를 간접 가능한 행위 동사를 써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명세적 수용 목표라고 하는데 자, 이런 수용 목표, 교용 목표의 상세에 어떤 이점이 있냐? 이런 명세적인 수용 목표의 상세가 어떤 이점이 있냐? 교용 목표 상세는 그 행위 동사를 쓸 때 명세적인 행위 동사, 명시적인 행위 동사를 쓸 때 관련된 내용이에요. 요거는 파란 책에 있는데 자, 수학 목표 부분 관련돼서 이게 이론적인 부분이 여기에서 유일하게 한번 나왔어. 05년 기출 문제. 대개 보면 이제 지도안 주요지고 그 추천하는 관련된 내용인데 적용하는 관련된 문제인데 요거는 암기해 두셔야겠죠. 파란 책 내용이니까 05년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자, 이게 평가 측면에서 나왔을까요? 그때 평가 측면에서 어떤 유용한 점이 있냐 이렇게 했는데 뭐 평가만 외워두시면 안 되겠죠. 이것도 연달아서 외워두셔야죠. 교사 측면에서는 이렇게 행위 명사들, 이제 행위 동사를 명시화시키면서 내용과 행동을 분명히 파악하여 수업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전개할 수 있고요. 학생들 입장일 때는 이렇게 하면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보다 명확히 알면서 학습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평가 측면에는 가르치고 배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서 평가 문항을 작성하기 쉽고 그다음에 타당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 평가 관련된 내용을 할 때 좀 얘기할 텐데 이 타당도와 신뢰도는 연결돼 있죠. 예,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평가 부분 관련된 좀 할 때 얘기할게요. 그래서 교사 학생 평가 측면에서 이렇게 명시적 행위 동사 상세, 교육부 상세를 할 때 어떤 이점이 있는가 암기해 두세요.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고 파란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 그 목표 모형, 그러니까 행위학습 행동 모형을 이제 바탕으로 한 목표 모형은 그 문제가 없냐? 문제 많죠. 이거는 이제 뭐라 할까요?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렇게 딱딱 떨어진 결과 중심의 어떤 학문할 때는 좀 맞지만 역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결과보다 가정이 더 강조하고 주관적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학습 목표가 명세적으로 용어를 제시할 경우에는 어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명세 용어를 제시할 경우에는 제한적인 경우가 많고 학습 내용이 제한적인 내용이 많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중에 사고 과정보다 최종 교육을 강조한다. 역사과 본질하고 좀 틀리죠. 그리고 역사적 사고와 같은 추상적 능력에 관한 학습 목표는 그 제시할 수 있는데 제시하는데 부적절하죠. 예. 그래 갖고 요게 이제 특징이 뭐냐면 도달적 목표를 정확하게 기억하죠. 예를 들어 갖고 뭐 100 미터 안에 50초 100 미터를 뭐 20초 안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역사에 적용할 경우에는 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프랑스 대혁명의 원인을 세 가지만 알 수 있다. 예. 그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표현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 역사적 사고력보다는 어떤 사실에 대한 암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런 도달적 목표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목표 모형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목표 모형을 바탕으로 한 학습 그 목표를 물어보진 않아요. 예전까지는 03년인가 04년 때까지만 물어봤고 그전에는 이제 그 이후부터는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표 모형을 바탕한 뭐 학습 목표 써라라는 거는 최근에는 잘 안 내고요. 그럼 어 최근에도 한 몇 년 전이죠. 최근에 내는 게 뭐냐? 이게 뭐냐면 영역별 목표 능력이에요. 이건 좀 달라요. 목표 할 때 아까 인제 행위 동사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명시적 행위 동사를 쓰는 그 목표문과 다른 영역별 목표문인데 그럼 여기 앞에 구역 목표가 있거든요. 구역 목표는 이제 녹색책에서 이 수학 목표 이제 정할 때 목표문을 정할 때 문제점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대안 차원에서 인제 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나 이런 것들 강조하고 근데 이거는 내기가 좀 힘들 것 같아. 아직까지는 그냥 의견에 불과한 거고 녹색책에 그런 내용들 적어 놨으니까 제가 이제 표를 만들어 가지고 좀 제시를 했어요. 그냥 참조만 하세요. 예. 어 그러면 이제 역사 교육의 영역별 목표 분류가 나오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교육 과정이라든지 일단
지도서에 이제 보면 그 학습 목표가 많죠. 대개 요 학습 목표가 요게 역사 교육의 교육 영역별 목표 분류. 그래서 이제 지식 이해 측면, 그다음 기능 측면, 가치 태도 측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시험 문제 나온 건 예전에 것처럼 지식 이해 측면이 나와요. 이 지식. 근데 이거 뭐 이론적으로 지식 이해가 뭔지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역사적 어떤 상황이나 지도안을 주어주고 그 지식 이해 측면에서 목표 학습 목표를 설정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영역별 목표 분류를 공부하실 때도 그냥 개념은 그냥 좀 약간 그 이론서에서 보시면 되겠지만 실제 문제 푸는 거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기출문제 풀면서 익혀야 돼요. 예. 그러면 영역별 목표가 뭐냐? 앞에서 이제 그 목표 모형 같은 경우에는 행동주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했잖아요. SR 자극 주고 얼마나 그 반응이 나오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인지주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해요. 인지심리학. 여기는 되게 통찰력 같은 것들 강조하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사고의 어떤 그 내적인 어떤 가정들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딱딱 수학적으로 떨어지지 않아. 이게 그래서 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일단 시험 문제 나오니까 보죠. 자, 그래서 이제 지식 이해 측면에서 이제 정리되면 역사의 기본적인 어떤 사실 개념, 일반화의 기억하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딱 떨어지지 않지만 행위동사에 이해한다, 뭐 인지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내용을 단순히 암기한 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이야 의미를 성격을 올바르게 파악한 능력이다. 그래서 이제 행위도 그 목표 모형을 이게 영역별 목표 쓸 때는 보통 이제 그냥 일반적인 행위 그 목표 모형 그 목표를 써라 하면 학습 목표를 쓰려면 이걸 쓰면 안 되겠죠. 지식 이해 측면을 쓰면 안 되지만 영역별 목표가 나올 땐 지식 이해 측면을 쓰라고 하면 이걸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는지 이해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해한다는 말을 이제 많이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아. 이게 부합되고 자 기능적인 것은 뭐냐면 지식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표현하는 거죠. 학생이 뭐냐면 활동 내용이 들어가야 돼. 여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 뭐 이해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프랑스 대혁명을 뭐 그 대한 그때 당시의 상황을 뭐 연구 꾸며볼 수 있다. 뭐 이렇게 한 것은 기능 능력이야. 왜냐면 학생 활동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그 특징이 뭐냐면 점진적으로 발달한 거죠. 단순히 지식 이해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제 학습 활동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숫달이 돼야 돼. 연습 필요하다는 거. 기능의 어떤 체계적인 습득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뭐 감정임이나 추체형도 여기에 속하는데 요 부분은 감정임과 추체형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그때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치와 태도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교육이 요구한 가치와 태도죠. 예. 그래서 요거는 좀 표시가 잘못됐네요. 이렇게인데 그래서 학생들 하여금 바람직한 가치관을 갖고 사회 발전에 필요한 태도를 양성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자세를 가진다.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있어. 태도를 갖춘다. 이런 말도 있어. 그래서 요렇게인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요렇게 이제 한번 정의를 내려봤고 그리고 요걸 한번 예문을 한번 들어서 좀 설명할게요. 자, 이건 예문이기 때문에 일단 좀 주관적인 판단이 있지만 지도서라든지 그 녹색책에 있는 내용들을 판단해서 쓴 거예요.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우리 역사에 있었던 다양한 사실을 파악하고 각 시기의 특색과 번점을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자, 파악하고 이해한다. 여기에 뭐 학생 활동이 들어간 건 아니죠? 어디에? 그냥 역사사의 기본 개념과 이해를 일반화 내용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맞죠. 두 번째, 과거 사건들을 처했던 상황과 행동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행동했던 배경을 그 시기의 관점에 이해한다. 파악한다, 이해한다. 이것도 지식 이해 측면이죠. 영역이. 그럼 기능 측면은 뭐냐? 자, 여기에서 이제 현재 우리의 상황이 과거에 비롯된 걸 알고 현재 문제 이해와 해결을 위해서 역사 사고가 등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한다. 여기에서 이제 안다, 인식하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지식 이해 측면이지만 요걸 바탕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능 측면이에요. 이게 녹색책에 있는 내용이야. 예. 그래서 이제 여기다 기능을 집어넣은 것 같아. 여기서. 그다음에 나는 보면 역사는 현존하는 사례를 근거로 한국사 연구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사료학습을 통해서 역사 연구 파악한다. 이게 왜 기능 측면? 자, 이해와 파악은 있지만 이걸 사료학습이 있죠. 이건 방법 측면이죠. 그러니까 학생 활동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 기능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현재 문제 이해하고 사료학습 하려면 요거는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니죠. 뭐가 필요해?
숫자를 위한 연습이 필요해. 이런 것들은 네. 사료 분석의 비판은 계속 훈련을 시켜야죠. 훈련을. 그 다음에 가치 태도는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우리 역사에서 등장한 인물의 행적을 통해 올바른 행위를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이 필요한 인식하고 자세를 가진다. 공통 뭐뭐 자세를 가진다, 뭐 태도를 가진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가치 태도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영역부 목표 예문을 한번 제시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지식 이해 측면에서 써라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론적인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지도안 관련된 기출 문제나 그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숙달을 시켜야 된다. 이것도 지식 이해 문제가 기능 측면 숙달을 해야 돼. 연습을 해야 돼. 이거는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기출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교육 목표도 이게 이제 다 똑같은 교육 목표가 아니에요. 그 순서가 있어. 이게 이제 파란 책이 있는데 되게 이제 이걸 교육 목표 위계라고 하거든요. 추상성과 포괄성의 정도에 따라서 교육 목표도 몇 단계 이제 분류해요. 그래서 이제 그 목표 전에 인형과 목적 있죠. 여기부터 이제 목표인데 학교 목표, 교과 목표, 학력 목표, 단원 목표, 수능 목표. 그 수능 목표도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여기 빠졌네. 일반적 수능 목표와 명세적 수능 목표. 일반적 수능 목표는 행위동사를 쓸 때 그냥 뭐 이해한다, 안다 이렇게 쓰는 거고 명세적 수능 목표 같은 경우 아까 침에 제3자가 객관적 관찰 가능한 행위 목표, 도달점을 파악할 수 있는 행위 목표를 써야 돼요. 설명한다, 기술한다, 뭐 이런 것들 써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이제 그 목표 모형에서는 이 명세적 수능 목표를 되게 강조를 하고 있죠. 예. 요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위기화 등의 7차 교육과정 이거 부분은 이제 좀 제외하고 이건 예전에 나왔던 거고. 자, 설정은 그 교육 이념과 목적은 학문의 본질이나 간습 교육 기본법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홍익인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예전부터 그런 것들 강조하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목적을 적어놓을 수 있죠. 민주시민 양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교육 목표, 교과 목표, 학년 목표, 단원 목표는 국가교육과정 수준에서 있고 수능 목표는 대개 보면 이제 교사가 결정하고요. 대개 학생목표 수용표죠. 예, 학생목표가 수용표인데 이 수용표가 시험 문제 나온다. 지도안과 함께. 그래서 역사과 목표 위기화는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건 예전에 시험 문제 한 번 더 나온 적이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이제 하기 전에 그 내용 선정하기 전에 내용을 선정할 때 내용의 요소를 좀 알아야 되잖아. 내용을 이제 선정할 때 그때 내용의 역사교육 내용의 요소가 뭐냐. 이게 이제 어떨까 이 장은 역사교육 내용의 요소. 자, 역사 내용의 개념의 요소들인데 요거는 이제 관련돼서 이제 어떤 책을 봐야 되는 녹색 책을 봐야 되겠죠. 예, 녹색 책 내용을. 그래서 그 녹색 책이 있고 그다음에 파란 책에도 잠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역사 지식의 내용 요소는 크게 사실, 개념, 일반화, 이론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예. 사실, 일반화, 아니 사실, 개념, 그다음 일반화, 하나 이론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이 개념하고 일반화예요. 여기 개념은 또 개념학습하고 연결돼 있죠. 예. 개념학습하고 연결됐고 올해 시험 문제 나왔을 거야. 예. 그 개념학습과 개념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이 부분은. 예. 그리고 이런 요소 외에도 또 하나 이제 녹색책 있는 것이 뭐냐면 요 장에 같은 녹색책 장에 있는 게 역사적 탐구 요소가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개념 요소 네 가지 외에도 역사적 탐구 요소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역사 과정의 활동이라든지 역사 본질, 역사 지식과 연구 방법, 사고 과정, 역사적 그 태도나 뭐 시대적 사회 요구 등등이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등등 플러스 알파가. 근데 요거는 그냥 무시하고 읽지 마세요.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어. 이거는 뭐냐 사실, 개념, 일반화, 이론, 역사 내용의 개념 요소 부분에서는 녹색책 관련돼서는 요 부분만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중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게 개념과 일반화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사실 먼저 볼게요. 사실. 예. 사실은 정의가 뭐냐면 사료에 직면된 개별 사건의 사료를 의미하고 그 익명, 지명,
비교 단순 사실부터 신학과 개와 보수의 갈등 같은 복잡한 사건이나 운동을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실을 얘기한다. 예. 그래서 사실의 중요성이 쭉 나오는데 뭐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요. 구체적 사실은 역사적 개념과 일반을 정당화시켜주고, 예. 요거는 외워두셔야죠. 이건 뒤에 이제 개념하고 연결돼 있어요. 개념하고 그 사실 간의 관계성하고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 사실 등 역사적 복잡함과 다양을 보여준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풍부한 지식은 과거를 충실히 재생, 인식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전체적 역사 이해를 도와준다. 그 역사적 사고력과 체계적인 역사 지식의 구성을 바탕이 된다. 이렇게 있고요. 구체적 사실은 그 자체보다도 이게 못하네. 예. 자체보다 일반적인 성격을 지닌 주제나 개념과 연결돼 교육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학습본부가 연결돼서 사실학습이 있어요. 요건 뒤에 이제 교수학습 방법 관련된 얘기할 때 좀 얘기할게요. 요런 게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사실을 너무 강조할 경우에 문제점. 뭐 그래서 사실 교육은 이제 강조하긴 하지만 사실만 강조하면 단편적 암기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암기에 집중한 역사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뭐냐면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얘기한 뒤에서 얘기한 뭐와 관련돼서 단순히 사실이 아니라 주제와 개념과 연결시켜야지만 교육적 의미가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은 주제와 개념을 연결시켜서 가르쳐야 된다. 사실학습하고 연결돼서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자, 그럼 개념 보죠. 이게 볼게 개념이죠. 자, 개념은 개념학습하고 연결됐어. 그래서 요번에 개념이 나오니까 제가 개념학습에서 거기 찾아서 답을 다니까 개념하고 개념학습은 다르지 않냐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다르지 않죠. 똑같아요. 예. 그 뭐냐면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개념학습이 되니까. 예, 개념의 내용과 개념학습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둘 간에 다른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개념에서 이제 개념학습 장점 이런 것들 답안을 쓰셔야 되는데 하여튼 연결돼 있어 이게. 이건 뒤에 이제 개념학습 할 때 좀 얘기하고요. 자, 그럼 개념의 이제 컨셉의 의미가 뭐냐? 자, 어떤 특징이나 사물이나 사실로 하나의 범주를 묶어서 표현한 일반적 아이디어를 말하고 개념은 사물, 사건,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으로 구체적 사실들 동질적인 것들이 분류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지금 강의 쭉 듣고 있는 분이죠. 지금 접속하는 거 보니까 70명 좀 약간 넘는데 자 70명 그 넘는 분들이 공통점이 뭘까요 지금? 뭐 성별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다르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근데 여러분들 인고생이죠. 그래서 다양한 사물 속에서도 어떤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공통되게 묶는 거. 예, 여러분이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사물 속에서 이렇게 하나 묶는 거. 직업을 묶는 지금 하는 일로 묶는 거죠. 기준을 가지고 인고생. 그래서 인고생이라면 이제 여기에 내포적 의미가 있고 뭐 외적인 측면 사례 외연적 정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고생을 하나 묶는 거야. 여러분들이 각각 다양하지만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일을 가지고 묶으면 인고생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념의 의미를 좀 바꿔요. 그냥 구성을 볼게요. 이거 외워두세요. 진짜 이거 완전히 맨날 개념하면 자주 나오는 것이 뭐 내포적 측면이 어떻고 외연적 측면이 어떻고 맨날 그게 나오거든요. 예, 이번에도 나온 것 같은데 자 내포적 측면은 뭐냐? 내적 측면은 뭐냐? 내포적 측면은 개념의 의미의 속성을 결정하는 거죠. 예. 요게 키워드는 뭘까요? 키워드 속성이죠. 속성. 예. 자 예문이 있어요. 예문은 제가 이제 이거는 그 파란 책하고 녹색 책 예문을 가지고 이제 한번 적어 놨어요. 자, 귀족의 내포적인 측면은 뭐냐? 자, 귀족의 정의를 이제 할 때 내포적인 측면을 보면 사회적 특권을 가지고 있는 상류기 신분 또는 계급이고 정근대사의 간접을 독점하고 경제를 풍요한 생활 집단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정보강조 있죠. 정보강조 구성은 이제 내포적 측면을 보면 급속히 출현한 북방 유목민주주의 중국 정부가 세운 왕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외적 측면 보면 자, 이 외적 측면 개념의 의미를 뭘 통해서 파악하는 거야?
사례를 통해서 파악한 거죠. 사례. 여기에서 키워드는 사례야. 자, 여기에서 이제 귀족이 있잖아. 귀족의 사례를 보면 귀족은 공작, 후작, 백작, 작작, 남작 같은 여기 사례들이 쭉 나오죠. 예. 그다음에 정보광주는 요금, 원청, 명 이런 것도 있다. 예. 명은 아니죠. 예. 요금, 원청 이런 식의 정보광주의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내부적 측면 속성, 그다음 외적 측면 사례.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요거는요. 자, 그다음에 개념의 효율성을 볼게요. 개념의 효율성.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와 또 연결되냐면 개념학습의 효율성과 또 연결돼요. 이 부분은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한번 이제 개념과 개념학습의 효율성 연결시켜서 같이 보죠. 자, 첫 번째로는 이거 암기해 두셔야죠. 구체의 특징을 제시하여 사물이나 사건을 가려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여러 특수한 사실이나 아이디어를 조직하고 통합할 수 있게 한다. 특수한 사실은 학습자의 인구 구조가 아니라 인지 구조예요. 예. 자, 인지 구조, 스키마와 연결시켜 인지와 직접 관련짓기 어려우나 그걸 포괄하는 개념은 지식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큰 틀을 먼저 알면 조그만 그 세부적인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 다양한 범위를 거쳐서 분리된 개별 정보를 일정한 범주에 묶어줌으로써 사물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문의 기본서에 있는 예문 보면 그리스 독립운동과 중남미 독립운동 등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목표로 일어났던 여러 운동을 우리 민족주의 개념으로 하나 묶어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그런 범위에 있는 정보들을 하나의 이제 틀 속에 묶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개별적 역사 사실 모두 알지 못해도 유사한 역사 사실을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자, 여기 예를 든 게 이제 러시아 혁명을 혁명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해하면 전제왕권이나 독재 정책을 대항하거나 사회 변화를 위한 이러한 사건들 혁명이나 하나의 범주 속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같은 속성을 이해함으로써 같은 속성을 가진 사실들 반복적 학습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예를 든 게 노란책이 있어요. 노란책에 보면 그 각국의 수도가 있죠. 이 수도가 되게 많잖아. 200개 국가가 넘잖아요. 그 수도를 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수도의 특징을 알면, 속성을 알면 그 뭐냐면 수도라는 것이 이제 어디에 위치한 속성을 알면 다른 수도를 연구할 때도 정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개념 틀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개념 또는 개념학습의 효율성 관련된 내용인데 요게 이제 저희 표시는 안 했지만 요번에 기출문이 나왔던 거죠. 22년 기출문제. 그래서 이해 측면에서 개념학습의 효율성을 써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다 쓸 수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요거 내용을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뒤에 이제 역사 교과의 개념 구성해 갖고 이제 뭐 기본 개념하고 조직 개념 같은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기본 개념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의 구조를 반영한 혁명 문화에서 있고 대개 보면 이제 전학년을 거쳐서 배울 공통 요소죠. 예. 그리고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을 익힐 수 단순한 개념과 특수사실 이해 능력이 증대될 수 있다는 거. 문화란 상위 개념을 먼저 알면 추상적인 개념이죠. 하위 개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 조직 개념은 그 상호 관련된 역사 개념의 복합체, 학년에 따라 교육 내용에 배열된 유형하게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혁명이나 뭐 문화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이잖아요. 예. 기본 개념에다 여기 이제 플러스 시킨 거야. 혁명 이념, 혁명 집단, 혁명 가정. 그래서 서로 관련된 개념을 플러스 시켜 복합 개념을 만드는 것이 왜냐면 조직 개념이다. 그래서 역사학교의 개념 구성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적 개념이라는 것도 되게 많아. 이게 이제 94년도 기출문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역사적 개념 보시면 역사가 상당히 복합적인 학문이잖아요. 다양하고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역사뿐만 아니라 그 사회과학적인 어떤 그 내용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개념도 사회과학적 개념도 많이 섞여 있고 역사 본질적 개념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개념을 한번 분류를 해보면 자, 여기 보면 역사의 구체적인 사실과 관련된 개념이 있어요. 자, 역사적 개념, 구체적 사실과 관련된 개념은 역사적 개념, 구체적 사실과 관련돼 있는 건데 이때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 노예제, 종교개혁, 절대주의, 뭐 심형혁명 이런 것들은 구체적 사실과 관련된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역사학에서 사회과학적 개념을 많이 끌어다 쓰잖아요. 역사는 종합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학이나 정치학, 뭐 경제학 등등을 끌어다 써. 그래서 이제 문화, 혁명, 문명, 가치
뭐 등등 이런 걸 쓰고 그래서 이제 그 사회과학적 개념은 역할이 있죠. 사회적 과학적 개념은 각 시대의 사회 구조 및 성격 및 사회 변화의 요인을 설명하는 데 활용한다. 예. 역할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녹색책에 보면 사회과학적 개념을 역사학에 쓰일 뿐에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 요거 이제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장점은 이 사회과학적 개념을 쓸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대와 사회 구조 및 성격, 사회 변동의 요인 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의 전이가 가능해. 이거 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전이란 건 이거죠. 우리가 수학을 많이 알면 잘하면 이 물리학에서 지구과학이나 이런 거 천문학에 적용될 수 있죠. 이런 거와 비슷해. 그래서 어떤 사회과학적 개념을 많이 하면 역사학적 지식의 전이가 막 가능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전이가 가능하며 역사학습을 통해 현재 이해하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예. 그래서 이게 장점이야. 예. 그래서 이게 역사학습을 현재 이해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는 그 현재 이해 측면에서 사회과학적 도구가 이제 사회과학적 개념이 상당히 유효해. 왜냐하면 사회과학적 개념 자체가 어떤 현재를 바탕으로 한 개념이죠. 예. 그래서 여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점도 있어. 너무 이제 이 사회과학적 개념을 역사에 끌어다 쓰면 과거 개별 사실의 고유한 특성과 의미를 밝히지 못한다. 현재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사회학적인 어떤 개념들이 현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예전에하고는 좀 시대적 동떨어진 개념 맞지 않는 개념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거의 어떤 그 개별 사실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정근대 특히 19세기 이전의 개념들. 예. 그다음에 역사 교육의 본말의 전도할 의미입니다. 역사 교육 자체가 사실과 개념, 일반화 이렇게 있는데 아까 개념 요소들 얘기했죠.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개념 일반화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도구에 불과한 건데 이게 너무 사회과학적 개념을 강조할 경우에는 마치 개념을 알아야 하는 것이 본질이고 사실은 개념을 그 어떤 수단에 불과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본말이 전도된 거죠. 사실을 알기 위해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개념을 알기 위해서 사실을 아는 그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장점과 단점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적 개념 관련된 내용을 쭉 얘기했고 세 번째 분류 보자. 역사적 개념의 분류 중에 세 번째 보면 자 역사 본질적 개념도 있죠. 네. 그래갖고 역사의 본질과 방법과 관련된 고차적 개념도 있는데 뭐 인과관계, 변화, 계속성, 동기 의도, 증거 및 역사적 방법, 유사성, 차이성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시간과 관련된 개념, 인간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 관련된 개념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역사적 본질에 관련된 개념으로서 역사의식 기본적 요소들이 있다. 예, 이거는 의식 측면에서 얘기했는데 고금상의식, 뭐 변적 인과관계, 뭐 시대구조의식, 발전의식 뭐 이런 것도 이제 분류해 볼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보면 그 요거는 이제 네 번째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사회학적 개념하고 지금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 역사의 핵심적 개념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사회학적 개념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해서 보시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용을 이제 좀 보시고 그러면 개념의 역사학습의 적용을 볼게요. 개념은 역사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 전체 틀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으나 구체 역사적 사실과 사례를 뒷받침되지 못하면 실제 교육 내용 선정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교육 내용으로 3월 중요 역사 개념을 도출하고 구체적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예. 그래서 사실 뒷받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에 봤던 개념을 도출할 필요가 있겠고요. 즉 기본 개념 축소 외에도 개념의 구체적인 사례들, 개념 내용의 시대적 배경, 변화, 그다음 다른 시대의 연관성을 추가되어야만 교육 내용에서 유용성을 기능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적용하려고 관련된 거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다음 일반화 보죠. 일반화. 일반화도 여기 기출 빈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주 나오죠. 자주 나와요. 일반화도. 일반화 관련된 내용은 이제 어떤 역사 사례가 주어지고 그걸 한번 일반화 시키라는 것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화의 어떤 기능이라는 이런 것들, 종류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일반화가 지금 3번인데 한 4번 나왔나? 12년 기출에 나왔죠. 예. 자, 그러면 일반화의 정의가 뭐냐? 일반화의 정의를 좀 볼게요. 자, 2개 이상의 사건 혹은 형상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진술이다.
역사 사실을 관찰하 축출한 보편적 서술이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죠. 자, 여기에서 하여튼 키워드는 관계야, 관계. 이게 제일 키워드야.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있다. 이건 일반화예요, 일반화가 아니에요. 이건 일반화가 아니에요. 왜? 그냥 남자 여자는 개념을 제시한 거 불가죠. 이걸 일반화로 이제 진술을 바꾸려면 어떻게 남자 여자를 관계시켜 줘야 돼.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 자, 그러면 뭐야? 이 결혼이라는 관계 개념을 통해서 남자 여자를 이어주고 있죠. 이건 일반화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순히 여러분들 이제 그 이야기에 위해서 이제 제가 설명한 거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게 그게 있어요. 이거 아주 오래된 시험 문제인데 99년도인가 하여튼 2000년도 그 기출 문제 그런 게 있었어. 예. 어떻게 나왔냐면 어떤 조선후기 때 역사 사실들이 쭉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상품화의 경제 발달이나 서민 문화 등등등. 그래서 그걸 일반화시켜라 이렇게 있네. 역사 사실. 그러면 여기는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하나는 묶어줄 수 있는 관계 개념이 필요하죠. 그때 조선 후기의 어떤 그 뭐냐면 근대화 발전, 근대화라는 개념이 요런 여러 가지 사실들, 서민문화 발달, 상품화의 경제 발달 등등을 하나 묶는 개념이 되는 거야. 예. 이게 일반화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일반화의 종류도 보죠.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객관식 기출문제. 자, 일반화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일정한 시기와 지역에 제한된 일반화예요. 그리고 범위가 좁고 차원이 낮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한국사 시간 때 동학농민 전쟁을 하죠. 그래서 동학농민 전쟁은 반제국주의 반봉건적인 농민운동이다. 이때 동학농민 전쟁은 보편적인 게 아니죠. 일정한 시기나 지역에 제한되어 있는 거죠. 한국에 더 제한되는 거죠. 자, 근데 모든 지역에 다 초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할 수 있는 보편적 일반화. 그래서 높은 차원의 보편성을 지니는 추상적인 일반화가 있는데, 자,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과거 사실에 대한 역사의 견해는 자신이 알고 있는 시대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건 당연히 이제 보편적 일반화죠. 그래서 두 가지 일반화가 존재한다. 예전에 기출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나 뭐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구체 사실을 바탕을 거야. 사실 떠나서는 개념과 일반화가 존재하지 않죠. 예. 그리고 또 구체 사실은 또 개념과 일반화를 통해서 의미를 부여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체 사실과 개념은 어떤 관계냐? 상호적인 관계야. 예. 한쪽과 한쪽이 서로 양쪽이 보완적인 관계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냐? 자, 여기 보면 구체 사실은 역사적 핵심 개념과 일반화를 뒷받침해주고 근거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을 없는 역사적 개념은 원리는 공허하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이 있어야지 이거를 일반화시킬 수 있죠. 정당화 적용인데 일반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근거를 제시해서 이제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개념과 원리가 없이 구체 사실만 남아 있어. 그러면 의미가 없죠. 공허하죠. 예, 그 의미 없는 사실이 나열에 불과하잖아요. 예. 그래서 개념과 일반화는 구체의 사실 의미를 부여해주고 구체의 사실은 서술한 것은 의미 없는 나열에 불과하다. 예, 없을 경우에. 그래서 구체의 사실 역사의 핵심의 일반화를 뒷받침해주고, 예, 그 다음에 근거를 제공해주는 역할,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여기. 그 다음에 개념과 일반화 구체에서의 의미를 부여해준다. 예, 이런 상보적 관계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제가 예문에 한번 찾아가서 이제 다 봤어. 그래갖고 파란 책에 보면 프랑스 대혁명, 7월혁명, 2월혁명을 있고, 그건 이제 자유주의 민족주의로 이제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구체적 사실만 있고 자유주의 민족주의가 없다. 그러면 그냥 프랑스 대혁명, 7월혁명, 2월혁명 같은 어떤 그 의미 없는 사실이 나열하죠. 예, 근데 이런 자유주의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잖아. 근데 거꾸로 자유주의 민족주의라는 개념이만 있고 구체적 사실이 뒷받침해주지 못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 구체적 사실은 역사의 개념의 원리는 공허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상호적인 관계가 있다. 이런 내용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이 5탄에 공허이 아니라 공허, 예. 5탄 고쳐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일반화의 역할과 호용성을 좀 볼게요. 이거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외워두세요. 요거는. 예. 자, 요거는 이제 그 역할 호용성을 보면, 자, 개별 사실의 의미를 부여하고 사실관계와 개별 사실 개념들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자, 그 예문이 있죠. 정치가 혼란하고 부정부패가 망했던 내전이나 혁명이 일어나기 쉽다는 일반을 통해서 동학농민전쟁이나 4.19 혁명의 의의를 추출할 수 있고, 다른 농민전쟁과 민주혁명과 관련된 것을 비교 설명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실과 개념들을 활용하여 추론하는 것으로 학습 사고 차원을 느낄 수 있고, 비판적 사고와 판단 능력을 필요한 역사적 탐구 활동에 다양한 사고 활동이 이끌어낼 수 있다. 역사 사고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잠깐 팁을 이제 드리자면, 여러분들 뭘 할 때 역할의 어떤 장점을 써라. 난 도저히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 항상 이제 그 핵심 키워드가 된 게 역사적 사고력이야. 모르면 그냥 역사적 사고력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그 기간제나 뭐 그 시간 강사할 때 얘들 이제 답안 채점할 때, 근데 모르는 애들 보면 중앙집권 강화, 왕권 강화 막 쓰는 애들 있잖아. 하나는 걸려들죠. 예, 운 좋게. 그건 마찬가지. 역사 사고를 쓰면 10개 중에 장점 중에 한 50%, 60%는 맞추는 것 같아.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들어가는 출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모르면 그냥 역사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다. 장점 쓰면 된다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일반화는 개념과 함께 여러 가지 역사적 개별 사실을 조직하는 핵심 요소를 이용할 수 있다. 그 관련된 내용들 보면, 자, 구체적 역사적 사례를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의 사실 때문에 그 가치는 사실 이해보다 크다. 일반화 이해함으로써 학습자의 과거, 현재, 미래의 비슷한 사실을 예상하거나 설명, 분류, 조직할 수 있고요. 모델과 이론을 만드는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이제 그 밑에 보면 이것도 이제 그 기본서에 있는 예문인데, 자, 문화라는 개념은 인간의 집단을 이루는 생활하는 곳에서 사회적 필요에 충족시키기 위한 독특한 관습이나 생활 파트너를 만들어진다. 문화적 상대주의라는 이 문화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면 이걸 바탕으로 문화적 상대주의라는 이론을 만드는 기초가 되죠. 그래서 모델이나 이론을 만드는 역할 이제 일반화가 수행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화라는 개념이라 되는데 제가 적긴 졌는데 여기는 문맥상 일반화가 맞겠죠. 이 파란 책에 이 녹색 책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 같은데 문맥상은 일반화가 맞을 거예요. 일반화는 개념은 이런 것들은 이제 문화적 상대주의 이론을 만든 기초가 된다. 이렇게 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론과 법칙인데, 이론과 법칙은 이제 뭐냐? 아까 이제 개념 바탕으로 일반화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론이 만들어져. 이론은 좀 더 일반화보다 보편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상대적이에요. 예. 상대적으로 볼 때 좀 보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걸 또 뭐냐면, 어떤 경험적인 것 통해서 검증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론인데, 자, 그 정의를 볼게요. 일반화 그 이론의 정의. 일반화보다 보편적으로 적용 확률이 높은 거다. 구체적 사실들 사이의 관계를 일반화에 그치지 않고 그 관계를 논리적으로 나타낸다. 영역공은 기납적 사고를 통해 도출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포괄성이 좀 크다. 근데 이론도 일반화처럼 거대 이론이 있고 부분 이론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쯤에 낮은 그 이거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일반화 종류와 이제 관련돼서 제한된 일반화, 보편적 일반화 연결돼서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이론도 부분적 이론이 있어. 보편성이 제한되고 비교적 낮은 차원의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대 이론은 시공을 초월해서 적용된 보편성을 지닌 이론이 있다. 예,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론 구성을 가지고 있다. 예,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좀 예를 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어떤 교육학 이론 있죠. 네, 각종의 교육학 이론들, 상담 이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낮은 차원의 이론이죠.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만류인력의 법칙,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은 좀 보편성을 지닌 거대 이론이잖아요. 이런 거와 이제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업할 때 유의점 뭐냐? 자, 수업에서 이론을 하려고 할 때는 정통적 이론과 수정주의 이론을 비교하여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한다. 그러니까 정통적 이론이 있으면 수정주의 이론도 있겠죠. 그에 대한 반대된 이론도.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고차적 지식으로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기본적 역사적 사실과 개념의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이론 수업을 하려면 이론 중심의 수업을 하면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도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걸 제대로 할 수가 있어.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건 이제 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교육 그 역사 학습할 때 내용 요소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 내용 요소가 이제 요 개념 일반화, 이론, 사실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역사적 사고 내용 요소도 있어요. 탐구 방법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뭐 가정 및 활동, 그다음 역사적 본질과 관련된 것들, 그다음 역사 지식과 연구 방법 관련된, 그다음에 뭐 사고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 요소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뭐 이런 것까지 좀 다 필요 없을 것 같고 뺐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 교재 중에 심화 교재가 있어요. 심화 교재. 그 심화 교재에는 다 적어놨긴 했는데 여기까지 뭐 다 볼 필요 있나? 그래서 이제 뭐냐 뺐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런 것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하고 일반화만 선택적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내용 요소 중에 또 이제 역사 태도가 있긴 있는데 요거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 요소를 이제 한번 봤고, 내용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내용을 다 그걸 볼 필요 없죠. 그럼 내용을 선정을 해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역사 교육 내용 조직으로 넘어가요. 역사 교육 내용 선정으로 넘어가죠. 내용 요소가 있고 그 내용 요소들 중에 어떤 중요성의 원리에 따라서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이게 핵심 카드는 그거야. 역사적 내용 중에 요소 중에 무슨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들어갈 것은 뭐냐면 중요성의 원리죠. 중요성의 원리. 이것도 은근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거는. 예. 자, 그러면 이제 녹색책에 있는 내용을 볼게요. 녹색책에 있는 내용 보면 크게 이제 학문적 중요성, 학습자 측면의 중요성, 사회적 측면의 중요성이 나와요.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학문적 중요성, 아까 얘기한 도구적 중요성, 본질적 중요성, 현재 가치, 과거의 가치인데 그 중에 이 두 가지가 많이 나온다 했죠. 네. 특히 도구적 중요성 이런 것들 이제 좀 많이 나오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현재의 가치를 강조할 게 문제점이 나왔죠. 예. 그다음 학습자 측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죠. 아까 제가 학습자 인지 발달 능력을 보는 측면도 있고, 이건 연구론적 입장에서 나온 거야. 영일론적 입장에서. 그래서 능동적인 학습 활동과 학습 동기, 이건 연구론적 입장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그 녹색책 읽어보시면 여기 두 가지 설명하고 나서 연구론이 영일론을 비판한 내용이 있어요. 학습 측면에서 이걸 너무 강조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나. 그리고 본 그 교육 과정에서 이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학습자 인지 발달과 그 다음에 그 능동적 학습 활동의 학습 동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그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회적 측면이 있죠. 그래서 사회와 국가가 발전에 맞전 그 어떤 사회적 측면이 있죠. 근데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죠. 사회적 측면은 이제 뭐냐 아까 전처럼 역사적 사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용이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저학년일수록 학습자 요구가 강조되고요. 고학년일수록 학문적 체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자,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학문적인 측면, 학습자 측면, 사회적 측면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역사의 선정 기준이 있어. 중요성, 타당성, 지속성, 적용성, 적절성이야. 제가 이게 번호를 잘못 매기는데 여섯 가지죠. 1, 2, 3, 4, 5, 6 이렇게 되는데, 자, 하여튼 여섯 가지가 있다.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7차 그 교육 과정에 반영되는데 요거는 뭐 시험 문제 나오지 않고요. 요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여기 초점 맞춰서 요 것까지도 학습 측면과 사회적 측면도 좀 약간 외워두시면 돼요. 요것도 예전에 그 10년도 2차 기출 논술형 시험에 한번 언급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이제 내용을 볼게요. 예. 먼저 이제 제일 중요한 학문적인 측면 원리를 볼게요. 네 가지 기준이 있다고 했죠. 자, 학문적 측면의 원리는 도구적 중요성과 본질 중요성 이렇게 한번 또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자, 도구적 중요성과 본질적 중요성은 이제 보면 일단 도구적 중요성은 후의 사건들이나 오늘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건을 선택할 때 중요한 거예요. 예. 여기 이제 핵심 키워드는 영향력이죠. 그래서 도구적 중요성을 쓰려면 쉽게 쓸 수 있어. 무조건 영향을 쓰면 돼요. 이게 키워드야. 예. 그리고 이게 본질적 중요성이나 도구적 중요성 중에
어느 게 도구적 중요성 이렇게 골라내면 항상 뒤에 영향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아 이거 도구적 중요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프랑스 혁명은 근대적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줬다. 이거 당연히 도구적 중요성이죠. 4.19 혁명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줬다. 도구적 중요성이죠. 예. 그래서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본질적 중요성이야. 본질적 중요성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냐면 그 자체가 본질적 가치를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정의를 보면요. 사실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본질적 가치 때문에 채택되는 기준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예문에 있는데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프랑스 대혁명에 어떤 그 도구적 중요성과 본질적 중요성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이게 02년도인가 나올 거야. 여튼 외워두세요. 프랑스 혁명 인간을 억압하고 구제적 모순을 타파하여 자유 인간 정신을 분출시킨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혁명의 본질적 중요성이다. 이것도 그 개선서에 있죠. 기본서에 사회혁명이 부패한 정권과 제도를 모순을 타파하고 민주적 인간 정신을 분출시킨 사건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이제 현재의 가치. 현재의 가치와 이제 반대되는 것이 과거의 가치죠.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96번이에요. 네, 두 번째 인증번호 96번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현재의 가치와 과거의 가치인데 현재의 가치와 과거의 가치에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93년도 기출문제인가? 그때 한번 언급됐었어요. 하도 오래된 문제인데 이번에 나온 거야. 그래서 예전 객관식도 한번 보라는 이유도 이렇게 그 출제자분께서 이제 기출문제 보고 그 낼 수가 있어. 과거 예전에 냈던 것도. 그래서 책을 내 공부를 하신 뭐 예전에 그 주관식만 보고 그 예전에 뭐 객관식 보지 말자 뭐 그렇게 하신 분들인데 그거는 좋은 공부 방법은 아니에요. 예. 자, 현재의 가치는 이제 현재의 가치를 통해서 역사를 파악한 거죠. 그 문제점이 뭐냐?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이거죠. 실용적 역사에 빠져서 역사의 사실 선택과 해석의 기준 오로지 목적에 대한 접합성을 찾는다. 자, 그래서 자기 목적에 맞춰서 이제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중국의 동북공정 사업과 일본의 한국 사건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고고는 중국의 역사다. 그럼 사료 속에 그와 관련된 그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들만 찾아내는 거야. 다른 건 다 배제하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앞에 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도 현재 관련 없다는 이유로 외면받을 수 있다. 요거 안개 두셔야죠. 그러면 요거 나왔으니까 이제 과거의 가치도 나오겠죠. 당연히 짝을 지어갖고. 과거의 가치는 과거 생활의 재구성 및 과거를 위한 과거 연구에 머물게 되어 현대인에게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것도 문제죠. 이걸 너무 강조했고요. 과거의 생활만 재구성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랑케의 문헌 고증사가 뭐 이런 것들이 랑케는 이제 과거를 강조하죠. 네, 과거의 가치를 강조. 그에 반해서 이제 콜링우드나 크로체나 이런 사람들은 현재를 강조하죠. 예, 요건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과거의 가치와 현재의 가치를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예. 자, 이거는 이제 과거의 가치와 현재의 가치뿐만 아니라 도구적 중요성과 그 다음에 본질적 중요성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네 가지 가치를 다 중시 여겨야 돼. 본질적 중요성, 도구적 중요성, 현재의 가치, 과거의 가치 다 플러스 시켜갖고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문이 이제 한번 볼게요. 과거의 가치와 현재의 가치를 동시에 이제 선택하려는 내용은 자, 르네상스와 인간 각성을 통해서 근대 역사 전개에 큰 영향을 미쳤고 동시에 당시 사람들이 르네상스 시대를 다른 시대에 다르다는 인식을 볼 때 과거의 가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있죠. 요거 예문 외워두세요. 요거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르네상스가 왜 과거의 가치와 현재의 가치 당시 중요시 여기냐 뭐 이렇게 이제 할 때 뭐 쓰시면 되겠죠. 과거의 가치에서 중요한 요인을 여기에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버스의 중요성의 기준이 있어요. 요건 약간 듣보잡이긴 하는데 이게 뭐냐면 나왔으니까 일단 그 녹색증이나 노란증이나 그 내용이 언급돼 있거든요. 예전에 한번 기출에 잠깐 언급돼 있었어. 잠깐. 자, 버스터는 본질적 중요성과 도구적 중요성을 나누는데 버스의 중요성은 기준, 본질 중요성과 도구 중요성은 앞에 언급한 본질적 중요성과 도구적 중요성 비슷비슷하지만 약간의 핀트가 좀 달라요. 약간의 핀트가. 자, 버스의 중요성. 얘가 생각하는 본질적 중요성이에요.
생활의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중요하다고 우리는 거의 습관적으로 말하는데 이것이 중요성에 관한 영향 판별 기준이다. 네, 이렇게죠. 우리가 먹는 것보다는 종교의 자유나 뭐 표현의 자유가 더 본질적으로 강하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본질적 중요성이다.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큰 사건이 그 범위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건보다 중요하다. 도구적 중요성이죠. 그래서 한 지방에서 영향을 준 사건보다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건이 중요하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여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코로나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예, 코로나. 근데 뭐 단순 이제 유행성 갖기나 우리나라에서만 했던 번졌던 메르스나 이런 것들은 별로 상당히 중요하지 않죠. 팬데믹 현상이 보이는 것들이 중요하죠. 예,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학문적 중요성, 예, 그래서 도구적 중요성, 본질 중요성, 그 다음에 현재 가치, 과거의 가치 이렇게 이제 봤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약간 버스의 중요성도 플러스를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뒤떨어졌지만 중요성이 떨어지긴 했지만 예전에 논술형 시험 문제에서 이제 잠깐 나왔던 학습적 원리 측면에서 이제 중요성을 이제 볼게요. 요거는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할게요. 요거는요.